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윤고은 작가의 4분의 1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네 식구가 뿔뿔이 흩어졌지만 가족이기에 여전히 서로에 대해 무관심할 수 없는가 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이 가족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두 달 전 우리 가족은 내등분 되었다. 그건 그냥 케이크 자르기 같은 거였다. 둥근 케이크를 4개의 숟가락이 두서없이 퍼먹든 칼로 내등분을 해서 한 조각씩 나눠 먹든 케이크 맛은 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남이 아니었기에 아주 균등한 나눔은 아니었다. 더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몫이 돌아갔다. 내 몫은 학교 앞에 5평 원룸이었다. 그거라도 어디냐. 그렇게 말하는 아빠는 집도 아니고 파란 트럭 한 대를 가졌을 뿐이다. 빚을 갚고 남은 금액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우리 앞에 놓인 케이크는 아주 작았다. 내 몫에서 원룸의 보증금을 빼고 나니 딱 2달치 월세가 남았다. 한 학기를 쉬기로 했다. 2달 후 새 계절이 올 때면 진정으로 독립을 해야 했다. 엄마는 숙식을 제공하는 직장으로, 언니는 회사 근처의 오피스텔로, 나는 학교 근처의 원룸형 빌라로 갔다. 그리고 아빠는 파란 트럭 한 대를 가지고 의정부 고모네로 갔다. 갑자기 4개의 지점이 되어버린 식구들을 꼭지점 잇기식으로 연결해보면 언젠가 아빠가 홧김에 발로 차서 다리 한쪽이 꺾이고 모서리가 찌그러진 식탁이 떠올랐다. 그 식탁에서는 누구도 밥을 먹을 수가 없었다. 이사를 며칠 앞두고 집에서는 각자 목적지가 다른 짐들이 4개의 구역을 만들면서 포장되기 시작했다. 산지 얼마 안 되는 냉장고는 아빠가 가져가기로 했다. 언니는 식탁 의자 4개 중에 2개를 선택했다. 내가 하나를 가져가기로 했고 남은 의자 하나는 버리기로 했다. 이미 너무 낡아서 쓸 수가 없었다. 각자의 침대와 책상, 옷장은 목적지도 주인도 분명했는데 엄마와 아빠가 쓰던 퀸 침대만은 어디로도 가지 못했다.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엄마 혼자 쓰고 있었으므로 엄마와 아빠가 쓰더니라고 말할 수도 없었다. 용도상으로는 1인용이 분명했지만 엄마가 가게 될 직장의 1인용 공간이 딱 그 침대 크기만 했다. 세탁기와 텔레비전은 내 몫이었다. 3명이 앉을 수 있고 1명이 길게 누울 수 있을 만큼 큰 기역자 모양의 소파는 모두에게 외면당했다. 사다리차가 우리의 짐을 아파트 아래로 내려놓던 날, 소파는 그대로 단지 내 재활용 물품들 사이에 버려졌다. 아빠의 트럭이 가장 먼저 싣게 된 것은 4명분의 이삿짐이었다. 마치 택배회사 직원처럼 아빠는 4명분의 짐을 동선에 맞게 트럭에 실었다. 소파와 침대, 그리고 그 외에 버림받은 살림들을 동네에 남겨놓고 3사람은 트럭에 올랐다. 언니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아침 일찍 이사갈 오피스텔로 이동한 상태였다. 첫 번째 짐이 갈 곳은 엄마의 직장이었다. 짐은 24인치 캐리어 하나가 전부였다. 엄마는 이제 숙식이 제공되는 직장에서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하고 8시간씩 잠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남은 시간들이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해서는 내가 알 수 없을 것이다. 차는 한참을 달렸다. 안산에서도 20분을 차로 더 들어가야 목적지가 나타났다. 엄마가 24인치 캐리어를 가지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공장이었다.
어딘지 기분이 이상해지려고 했다. 이럴 때 유용한 말은 전화해 혹은 전화할게 였다. 엄마와 나는 그 말을 주고받고 헤어졌다. 엄마와 아빠 사이의 인사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다음 목적지는 언니의 오피스텔이었다. 세 사람이 앉던 좌석에 두 사람이 앉으니 증발한 한 사람의 목만큼 자리가 더 춥게 느껴졌다. 우리는 안산을 지나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언니의 오피스텔은 군자역 근처에 있었다. 아빠와 나는 언니의 집에 가구와 몇 가지 박스를 옮겨다 놓고 짜장면을 먹었다. 다음 목적지는 금호동이었다. 우리 중에 가장 많은 살림을 그대로 이식받는 곳이 내 원룸이었다. 29인치 텔레비전과 세탁기를 옮길 때 조금 버둥댔을 뿐 그 외에는 수월한 이사였다. 아빠가 물었다. 근데 너희들은 같이 지내도 되지 않냐? 그걸 왜 이제야 물으시는지. 나는 언니가 친구와 함께 살 거라고 말해주었다. 그렇기에 그 위치에 그만한 크기를 얻을 수 있는 거라고. 그러나 얼마 후에 입주할 그 친구가 남자라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 트럭이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 시동을 걸었다. 이제 의정부 고모네가 아빠의 새 주소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이별했다. 어쩌면 이별이 아닐 수도 있었다. 그냥 모든 것을 내등분한 것이었다. 이제 TV도 냉장고도 이불도 전기장판도 그리고 변기도 배수구도 인원수만큼 늘어났다. 우리는 그렇게 부자가 되었다. 우리 가족이 찢어진 1차적인 이유는 빚이었다. 그러나 언니의 오피스텔과 내 원룸, 그리고 아빠의 트럭, 엄마의 생활비를 나눌 정도였다면 네 식구가 함께 사는 게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평생을 싸우면서도 헤어지지 못하는 가족도 있다는데 우리 가족은 적당히 가난했기 때문에 그리고 2차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분리되었다. 아빠와 엄마는 이미 오래전부터 냉담했고 이혼을 미루고만 있었다. 두 사람은 28년간 한 집을 공유했다. 집에는 수많은 잠재적 무기들이 있었다. 과용하면 독이 되는 비상약을 꾸준히 건네는 것만으로도 범죄는 가능했다. 한때는 식탁이 찌그러진 적도 있었다. 밤마다 문짝이 나만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질풍노도의 시기마저 지나고 고요해진 지 오래였다. 평화가 아니라 침묵이었다. 내공이 쌓인 두 사람은 기본적인 의식주를 공유하면서도 대화하지 않는, 농담하면서도 웃지 않는 경지에 이르렀다. 이사에 조금 앞서서 두 사람은 공식적인 부부 관계를 청산했다. 나는 그저 덤덤했다. 부모의 이혼에 울 나이는 지났다. 아무런 입장 표명도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언니도 나와 같은 생각이었을 것이다. 아빠는 의정부로, 엄마는 안산으로 가게 되면서 우리 자매는 경기도의 북동쪽과 남서쪽을 선택한 부모로부터 자연스레 분리되었다. 언니의 연애와 동거라는 3차적인 이유에 의해 우리 둘도 분리되었다. 그렇게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모두 흩어져 우리는 4분의 1이 되었다. 낡은 세탁기는 이사 온 지 2주 만에 수명이 다했다. 좁은 욕실 한 구석을 차지한 채 고장난 세탁기는 고치기엔 이미 너무 낡아버렸고 버리기엔 너무 무거웠다. 새 세탁기를 살 여유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헌 세탁기를 버릴 여력도 없어서 세탁기는 계속 보류되고 있었다. 보류된 것은 세탁기만이 아니었다. 빨랫감은 단지 오래 방치했다는 이유만으로 곰팡이를 피워 올렸다. 나는 종일 컴퓨터 앞에 매달려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보았다. 마땅한 것이 없거나 있어도 전화를 해보면 이미 없어진 뒤였다. 혼자 먹는 것은 익숙했다. 내 식구가 모두 둘러앉아 밥을 먹은 기억은 까마득했다. 우리 식탁은 단두대 같았다. 아빠는 분위기를 깨는 농담을 진담처럼 하는, 쉽게 말하면 망언을 일삼는 스타일이었고, 엄마는 그런 아빠의 농담에 필요 이상으로 반응하는 스타일이었다. 식탁 위에 난무하는 아빠의 실없는 농담이 엄마를 톡 건드리면 그때부터는 아빠의 농담이 더 이상 연료 역할을 하지 않아도 엄마의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다. 엄마는 혼자 힘으로도 충분히 화를 증폭시킬 수 있었다. 아빠의 실언이 훅처럼 지나가면 엄마는 계속해서 잽을 날렸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지속되면 아빠는 쾅 어퍼컷을 날렸다. 주로 식탁이나 벽과 같은 딱딱한 것이 희생양이 되었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차 작고 부드러운 것들로 변해갔다. 쿠션이나 플라스틱 쟁반 같은 것이 희생되다가 언제부턴가는 그저 허공만 쪼개지곤 했다. 그러나 무언가가 깨지거나 부서지지 않는다고 해서, 큰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 아무것도 깨진 게 없는 것은 아니었다. 어느새 우리는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동하고 있었으니까 이미 금은 그어져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전기 고지서나 택배를 통해 서로의 생활을 짐작했다. 그게 전부였으므로 아빠가 볼 때 나는 전기세만 축내는 예비 실업생이었고 언니는 버는 족족 택배를 불러들이는 직장인이었다. 엄마에게 아빠는 도무지 뭘 하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이었고 우리 서로는 그저 불편한 숙명 같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아빠는 대부분 일정한 시간에 밥을 먹었고 엄마도 아빠가 오기 전 일정한 시간에 밥을 먹었다. 우리 자매의 식사 시간은 들쭉날쭉했는데 주로 각자 차려 먹었다. 어쩌다 통닭이라도 한 마리 시켜 먹는 날이면 분리된 각자의 방과 방문이 파티션처럼 보호막처럼 사용되었다. 거실엔 텔레비전이 있었고 방엔 컴퓨터가 있었으므로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았다. 집 밖에서보다 집 안에서 혼자 먹는 때가 더 많았으니 예전이나 지금이나 나의 식사 시간은 별로 달라진 게 없었다. 다만 텅 비어서 가벼워진 쌀봉지를 보며 쌀도 소모품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을 뿐. 내게는 쌀 한 봉지 살 정도의 돈이었으나 쌀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가늠할 만한 생각의 여지가 없었다. 공기나 물처럼 쌀도 막연히 영원할 줄만 알았다. 자취는 곧 조난이다. 구호품 보낼게. 조난의 현장에서 구호품 상자를 열었다. 라면 수프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나는 진정한 흑미밥을 먹어본 적도 있어. 까만 쌀로만 밥을 한 거야. 어느 순간 보니까 하얀 쌀이 다 떨어졌더라고.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언니는 나와 달랐다. 흑미와 백미, 현미를 구분해서 요리하기 시작한 언니는 예전보다 더 상냥해진 것 같았다. 언니가 밥을 차려놓고 나를 초대한 날, 나는 초대라는 말이 주는 묘한 즐거움과 묘한 거리감으로 어색해졌다. 빨래방? 급한 건 갖고 와. 쇼핑백에 넣어서 오면 되잖아. 언니의 말에 빨래방에 맡기려던 두툼한 옷가지와 수건들도 함께 초대되었다. 룸메이트가 옮겨오기 전까지 번호는 같은 거라며 언니가 7자리의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우리 옛 집의 전화번호였다. 가끔 놀러와 밥 해줄게. 근데 너 요즘 아빠 뭐 하는지 알아? 언니가 물었다. 우리는 항상 3명이다.
다른 한 명을 제외한 3명. 지금은 언니와 엄마, 그리고 내가 포함된 의미다. 아빠가 트럭으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추측하곤 했는데 그 불확실한 소문들은 거의 사실이 아니었다. 소문은 늘 한 박자 늦게 도착했고 소문보다 앞서갈 만큼 부지런하지는 못했으니까. 아빠가 떡볶이를 판다는 소문을 듣고 확인해보면 그것은 이미 과거사가 되어 있었다. 트럭에 싣는 품목이 자주 바뀐다는 것은 그만큼 진득하니 팔 것이 없다는 뜻일 수도 있었다. 그것을 계속 물어보고 확인하는 것도 불편해서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이에는 소문만 무성히 남았다. 가장 최근에는 아빠가 만두를 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지 사흘도 지나기 전에 만두 파동이 터졌다. 한 집에 산다면 오며 가며 표정이라도 살필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니 용건이 도드라지는 전화 통화를 쉽사리 할 수가 없었다. 아빠의 전화번호는 여러모로 119나 112와 같은 긴급 통화번호와 비슷했다. 내가 외우고 있는 몇 안 되는 번호였고 그럼에도 누를 일이 별로 없는 번호였으며 통화는 늘 간결했기 때문이다. 뉴스가 떠오른 다음 날 엄마에게서도 전화가 왔다. 네 아빠 괜찮다니? 하는 일이 다 어째 그 모양이니? 아빠와 통화도 하지 않은 엄마 귀에 안산에서 20분 더 들어가야 하는 엄마의 공간에서 어떻게 의정부 일대를 트럭으로 도는 아빠의 소식이 들어간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잘 지내신대. 만두는 상관없대. 나는 언니에게 들은 대로 아빠의 안부를 엄마에게 전해주었다. 그러나 어떻게 잘 지내는지는 알 수 없었다. 우리의 안부는 점점 거시적이 되어갔다. 잘 지내냐? 잘 지내지. 그게 전부였다. 통화보다는 문자를 선호하게 되었고 그 편이 더 상세했다. 그러나 아빠는 문자를 주고받을 줄 몰랐기 때문에 연락 횟수가 적을 수밖에 없었다. 가끔 뉴스를 보다가 식구들을 떠올렸다. 뉴스에서 50대 남자 혹은 50대 여자라는 말만 나와도 귀가 쫑긋 그쪽으로 돌아갔다. 지난밤 뉴스에서는 기업들이 대규모 감원을 하고 있었다. 안산의 공장지대에서 외국인 노동자 1명이 자살을 했다. 언니는 야근에 시달릴 만큼 일이 많았고 엄마는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었지만 어쩐지 신경이 쓰였다. 아빠와는 일주일 내내 연락하지 않았다. 생각해보니 아빠와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은 적은 거의 없었다. 식구들이 모두 독립하니 이런 점이 불편했다. 의식적으로 안부 전화를 걸어야 한다는 것. 나는 늘 식구들을 그리워하고 있었으나 그리움과 연락의 빈도가 비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세탁기를 사는 것은 계속 미뤄졌다. 세탁기가 유보되는 동안 나는 일주일에 한 번쯤 빨랫감을 등에 진 채로 언니의 집으로 갔다. 시간상 언니가 집에 없을 타이밍이 많았다. 유통기한이 지난 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물건들이 언니의 안부를 전달했다. 언니의 새로운 취향들을 집안 물건을 통해서 알아가기도 했다. 세탁기에서 빨래를 돌린 후 탈수까지 마친 빨랫감을 비닐에 넣어 축축한 기운이 가시기 전에 내 집으로 돌아왔다. 네 언니 회사는 요즘 어떻다니? 언니의 회사가 뉴스에 몇 번 거론되던 날 엄마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도 나와 같은 뉴스를 본 것 같았다. 최근 나는 언니의 회사가 자주 뉴스 서두에 거론되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으나 한 번도 언니에게 대놓고 물어본 적은 없었다. 잘 돌아간대. 언니는 만날 야근이더만 뭐. 거짓말을 했다. 아마 엄마도 누군가에게 아빠는 아니겠지만
그 대답을 전할 것이다. 우리 가족은 케이크 조각처럼 깔끔하게 네등분되어 서로 다른 식탁 위로 옮겨졌지만 여전히 우리를 한 가족으로 보는 시선들이 존재했다. 친척, 친구, 이웃, 어쩌면 거리의 고양이나 비둘기까지도 우리를 한 묶음으로 보는 것 같았다. 의정부 고모의 아들, 그러니까 나와 동갑내기인 사촌이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주었다. 몇 주만 하면 되는 설문조사 아르바이트였다. 사촌은 아르바이트만 물어다 준 것이 아니었다. 사촌 입에서 나는 아빠 소식까지 전해 들었다. 외삼촌은 요즘 무릎이 많이 아프시대. 외삼촌, 그것이 멀리 돌아서 번역되어 온 아빠의 새 호칭이었다. 만두 이후로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했지만 차마 그걸 사촌에게 물을 수는 없었다. 외삼촌이 품목을 바꿨어. 호박고구마로. 전에는 뭐였는데? 사과. 그렇게 대답하고서 사촌은 나를 다시 쳐다봤다. 몰랐어? 라고 묻고 있는 것 같았다. 내 외삼촌이기 전에 네 아빠잖아. 근데 몰랐어? 사과에서 호박고구마로 이어진 변화를 몰랐냐고. 호박고구마가 팔릴 철이잖아. 나는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 대수롭지 않은 듯 말했다. 그건 그렇지. 하고 사촌이 주걱거렸다. 얼굴이 달아올랐다. 머릿속에 아빠의 트럭이 이동하는 경로가 그려졌다. 떡볶이, 만두, 물음표, 사과, 호박고구마. 어쩌면 떡볶이와 만두 사이에도 물음표가 한두 개쯤 더 들어가야 할지도 모른다. 근데 너 외삼촌이랑 연락 안 하냐? 사촌이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연락을 안 한다는 의미인지 한다는 의미인지 나조차도 알 수 없었다. 나는 개그 콘서트 이야기를 꺼냈다. 다행히 사촌은 개그 콘서트로 따라와 주었다. 따라가지 못한 것은 오히려 나였다. 나는 사촌과 헤어져 돌아오면서 계속 외삼촌의 관절에 대해 생각했다. 그런 것은 뉴스를 통해 알 수가 없는 법이다. 아니, 지난주쯤 중년층의 관절염에 대한 뉴스를 본 것도 같았지만 그게 아빠에게도 해당될 줄은 몰랐다. 그날 오후 나는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날 밤이 되어서야 다시 아빠에게 전화가 걸려왔지만 이번에는 내가 받지 않았다. 진동이 부르르 혈관을 따라 몸 여기저기로 퍼지는 것 같았다. 아빠에게 전화했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몇 시간 새 잊어버렸다. 다만 그 이후 거리 곳곳에서 아빠의 파란 트럭이 나타났다. 내가 살고 있는 빌라 앞에는 자주 파란 트럭들이 무언가를 싣고 와서 확성기를 틀었다. 아빠의 트럭은 아닌 게 분명했지만 파란색 트럭이 지나갈 때마다 자꾸 고개가 돌아가곤 했다. 아빠와 떨어져 있는 지금이 아빠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점이 이상했다. 언니도 엄마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세상 곳곳에 파란 트럭이 교회 십자가만큼이나 돌출적으로 많이 보였다. 왜 트럭은 모두 파란색일까? 한때는 원룸이 모던함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적도 있었다. 1인 가구들이 복도를 따라 쭉 늘어서 있는 정갈한 풍경, 혼자만의 변기, 맨몸으로 다닐 수 있는 자유로움. 그러나 그것을 일상으로 누리게 된 지금 모던이란 것은 너무 초창기에 만들어진 번역본의 활자들처럼 낡아 있었다. 싱크대 옆에서 잠자고 신발장 옆에서 밥 먹는 것이 원룸이었다. 그러나 냉장고와 화장실, 그리고 벽과 바닥, 틈새를 주기적으로 청소하다 보면
내 공간이 오직 5평뿐임을 겸허히 받아들이게 되기도 했다. 그리고 언제 수명을 다할지 모르는 정구가 온 공간을 통틀어 단 2개뿐임도 감사히 받아들이게 되었다. 우리 나이에 독립하는 게 뭐 큰일인가? 다들 독립한 것뿐이야. 독립기념일쯤 된 거지. 달고나에 금 그려져 있었잖아. 그대로 또각 분리된 것뿐이야. 그러나 그렇게 말한 언니는 독립하지 못했다. 아직 룸메이트가 오기 전이었지만 언제부터인가 나는 언니의 집에서 언니의 취향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취향을 읽곤 했다. 언니는 독립이 아니라 동거를 하고 있었다. 오히려 독립생활의 처참함을 겪고 있는 것은 나였다. 나는 열심히 챙겨 먹고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열심히 청소를 했지만 그러다가 잠시만 방심하면 이 5평 공간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청소 상태에 따라 벌레들의 종류가 달라졌다. 가장 처음 등장한 것은 나방파리였다. 그것들이 생겨났을 때 1단계 경보가 울린 것인데 방치하고 계속 청소를 소홀히 한다면 곧 초파리 종류를 보게 될 거라고 자취 경험에 대해 늘어놓던 선배가 말했다. 아직 겨울이라 나는 초파리를 만나지는 못했지만 여름이었다면 초파리에 이어 바퀴벌레까지 등장했을 것이다. 3리터짜리 종량제 봉투도 내게는 너무 크기만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반 정도 그리고 공기를 반 정도 담아서 버려야 했다. 밥을 지어 먹고 설거지를 하고 손빨래까지 마친 다음 훌라후프를 꺼내 들었을 때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애인 생겼더라. 다짜고짜 언니가 말했다. 어디선가 들은 것도 같은 얘기였다. 사촌의 입을 통해서였을 것이다. 재혼은 안 할 것 같대. 그냥 애인이래. 아빠한테는 말하지 말랬어. 오랜 결혼 생활을 끝낸 엄마가 또 금방 결혼 생활을 시작할 거라고는 언니도 나도 믿지 않았다. 아빠는 안 생겼대? 언니는 그것까지는 모른다고 했다. 언니가 엄마의 연애 소식을 엄마한테 직접 들었단 말인가. 의아했지만 별로 묻고 싶은 생각이 들지는 않았다. 네가 한번 확인해봐. 언니가 말했다. 뭘 확인하라고. 언니가 다시 말했다. 엄마가 진짜 연애하는지 확인해 보라고. 진짜 연애하니까 언니한테 말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소문이 나는 거겠지. 얼마 되지도 않는 식구들 사이에서. 그렇게 말하는 내 말투가 조금 뾰족해진 것 같았다. 넌 엄마가 연애한다는데 아무렇지도 않냐? 언니의 말에 나도 모르게 발끈해서 이렇게 대꾸하고 말았다. 언니도 하잖아. 그게 같냐? 다를 건 뭐 있어. 다들 혼잔데. 달고나 금 같은 거라며. 언니가 입을 다물었다. 전화는 잠시 후 뚝 끊어졌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책상을 밀고 식탁을 접고 의자를 현관 쪽으로 밀었다. 훌라후프를 허리 위에 올리고 첫 바퀴를 돌리자마자 우당탕 무너지는 소리가 났다. 며칠 후 원룸으로 세탁기가 배달되었다. 독신자용 초소형 세탁기라고 했다. 세탁기를 배달한 기사가 헌 세탁기도 수거해갔다. 언니가 보낸 거였다. 뭐 다를 건 없어. 그냥 달고나에 금 있잖아. 금 그대로 또각하고 부러진 것뿐이야. 이왕 이렇게 된 거 모양새라도 이쁘게 부러지면 좋은 거고. 독립한 거지 다들. 사촌 앞에서 나는 그렇게 말했다. 케이크 있잖아. 그거 그냥 몇 등분 해서 나눠 먹는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도 말했다. 물론 정구가 달아버리기 전까지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 같다는 식의 이야기는 사촌에게 전하지 않았다. 사촌은 설문지 뭉치를 들여다보면서 심드렁하게 말했다.
그런데 어디 가서 너 그런 얘기는 하지 마라. 왜? 라고 묻기도 전에 사촌이 입을 열었다. 엄청난 가정 불화 같잖아. 뭐야 그게. 사촌의 결혼식이라든지 조부모의 팔순잔치와 같은 요인들이 생겨날 때 우리는 가족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나와 언니와 엄마가 고속터미널역 2번 출구 앞에서 만나 함께 식장 안으로 들어간 적도 있었고, 아빠와 나만 할아버지의 생신잔치에 간 적도 있었다. 경조사 말고도 시험이 될 만한 것들은 많았다. 설을 앞두고 우리는 마치 유판 위에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있는 4개의 말 같았다. 서로를 등에 업고 한 방에 이 유판을 벗어나게 하는 호패는 아직도 나오지 않았다. 엄마는 정말 애인이 생긴 걸까? 아빠는 또 막대한 빚을 진 걸까? 언니네 회사는 망한 걸까? 막상 본인들에게는 확인하지 못한 그 소문들만이 시간을 타고 몸집을 불리고 있었다. 나는 설에 어디로 가야 하는 건지도 알 수 없었다. 설날 우리 가족은 밖에서 만났다. 설 당일에 문을 연 음식점은 몇 곳 되지 않아서 어색하게도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갔다. 엄마는 아빠가 오는 줄 몰랐고 아빠는 엄마가 오는 줄 몰랐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자마자 스프링처럼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밀고 들어왔던 문으로 다시 나가려고 했지만 언니가 애써 붙들었다. 우리는 4인용 식탁에 둘씩 마주보고 앉았다. 차라리 일렬로 된 바 형태의 좌석이 더 낫지 않을까.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사이에 언니가 결혼 소식을 알렸다. 언제? 즉각적인 엄마의 반응이었다. 언제 남자친구가 생긴 거냐고 묻는 것인지 아니면 언제 결혼할 거냐고 묻는 것인지 모호했다. 동시에 내가 처음 떠올린 생각은 속도 위반이 아닌가 하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오피스텔을 얻어 독립한 지 몇 달도 되지 않아 갑작스러운 결혼 발표를 할 리가 있겠는가. 어쩌면 다른 두 사람도 같은 생각을 하는지도 몰랐다. 그래서 말인데 집이 필요해요. 신혼집? 아니,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집 말이에요. 대여든 뭐든 해서 멀쩡한 가족이란 걸 보여줘야 한다고요. 아직 그쪽은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걸 모르니까 내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방법이 없어요. 사실대로 공개되면 그쪽도 그쪽이지만 그쪽 부모도 허락을 안 할 거야. 결혼식은 최대한 빨리 잡을 거니까 처음 인사 갈 때만 보여주면 돼요. 가족사진도 걸어두고 가족사진이 우리 없었죠? 이참에 하나 찍고. 언니가 요구하는 사항은 분명했다. 우리 가족이 번듯하게 들어가 살고 있는 단 하나의 가정이었다. 아주 무난하고 간단한데 지금 우리는 갖지 못한 바로 그것 말이다. 그냥 솔직히 말해 사람은 정직이 최고다. 아빠가 다소 무게를 잡으면서 말했다. 사진까지 찍다니 그게 다 쇼 아니야? 아무도 반응이 없자 아빠는 또 말을 덧붙였다. 그리고 아빠가 한마디 더 하려던 찰나 엄마가 말을 가로챘다. 있던 사진도 짐이 되는 판에 웬 사진. 처음으로 두 사람은 의견 일치를 보였지만 전체적으로는 불협화음이 나고 있었다. 그쪽이 누차 말하던 게 단란한 가정, 화목한 가정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가족사진이 걸려있는 무난한 집 말이죠. 언니가 가족사진 80% 할인이라고 적힌 쿠폰을 내밀었다. 아빠와 엄마는 그것을 확인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아빠는 고개를 다른 테이블 쪽으로 돌렸다. 엄마는 말도 안 된다고 중얼거리면서 물었다. 그럼 그쪽은 우리가 함께 산다고 알고 있는 거니? 나만 얼마 전에 일 때문에 독립한 줄 알아요. 그래,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가 어딘데?
우리의 식탁 위는 그대로 멈춘 것 같았다. 음식은 더 이상 줄지 않았다. 언니가 포크를 내려놓으면서 대답했다. 지금은 잠실 쪽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지역이야 뭐 이사 갔다고 하면 되는 거고 어디든 하루만 쓸 집이 없을까? 야, 우리가 잠실에 산단다. 난 그 근처에 가본 적도 없는데. 허허허. 아빠가 내 어깨를 툭 치며 웃었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다. 언니가 아빠를 슬쩍 보고서 한숨을 푹 내쉬었다. 가만히 있어보자. 잠실에 누가 살더라? 형진이가 잠실에 살았었나? 승재였나? 아빠는 둘 중에 하나가 분명하다며 안주머니를 뒤적거렸다. 그러나 아빠에게는 수첩이 없었다. 아빠의 목소리가 필요 이상으로 컸다. 자꾸 커지고 있었다. 엄마가 그런 아빠를 쏘아보며 말했다. 형진이면 뭐, 승재면 뭐, 그 집 가서 빌려달라고 할 거니? 몇 달 만에 엄마가 아빠한테 건넨 말이었다. 아빠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하긴 그랬다. 우리를 아는 사람들의 집을 어떻게 빌리겠는가. 집도 가족 사진도 모두 난해하기만 했다. 한참 침묵이 이어지더니 엄마가 입을 열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다. 얘 어차피 다 알게 될 걸 뭐. 이게 보통 일이니? 보통 일이야? 엄마 친구 효순이 딸 알지? 그 딸도 저번에 왜... 난 효순이 딸이 아니고 엄마 딸이야. 그러니까 형진이니 효순이니 하지 말고 지금 우리 일이란 걸 좀 기억해요. 네? 너 이혼한 부모가 이렇게 다시 마주치는 게 쉬운 건 줄 아니? 엄마의 목소리도 조금 높아졌다. 이혼한 건 두 사람 얘기잖아. 부모 자식 사이도 끊을 거예요? 내 앞날까지 막지는 말아줘요. 요즘 하객도 산다는데 내가 엄마 아버지까지 가족을 통째로 사야 하냐고. 엄마의 미간에 순간 무엇인가 휙 지나가는 것이 보였지만 밖으로 표출되지는 않았다. 나는 그저 다행스러웠다. 우리 가족을 죽이거나 아예 없던 셈 치지 않은 게 어디인가. 언니가 나를 바라봤다. 엄마도 나를 바라봤다. 나는 두 사람의 입장을 모두 알 것만 같았다. 엄마의 입장도 언니의 입장도 부모의 이혼이 잘못을 저지른 것은 아니었지만 언니와 나는 은연중에 우리가 피해자라고 생각했다. 가해자는 없었지만 피해자는 존재했다. 두 사람, 아니 어쩌면 네 사람 모두일지도 몰랐다. 차라리 가족이 다 외국에 있다고 하지 그랬어. 그럼 번거로울 일도 없을 테고. 내가 입을 열자 언니가 바로 받아쳤다. 그랬다면 주말에 짬을 내서 비행기 티켓 끊었을 사람이야. 출장이 잦아서 어디 오지에 살지 않는 한 주말 이용해서 해외 나갔다 오는 거 정도는 일도 아니라고. 문제는 우리 가족이지. 그 사람 맞이하려고 미리 세 식구가 다 외국에 나가 있을 거야? 비행기 표도 그렇고 또 시간도 그렇고 가면 집이 있어? 우리 집이 있냐고. 얼핏 엄마 눈에 눈물이 고인 것도 같았지만 다시 보니 아닌 것도 같았다. 아빠는 담배를 들고 일어서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음식은 줄지도 않은 채 테이블 위에서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시작도 하기 전에 끝이 나버린 유판과 같았다. 언니가 어떻게 설득한 것인지는 몰라도 아빠는 내게 전화를 걸어 언제 시간을 비우면 되느냐고 물어왔다. 엄마는 음식으로 뭘 하면 좋을지를 고민하는 문자를 보내왔다. 언니도 문자를 보내왔다. 놓치기 싫은 사람이니 잘해달라는 말이었다. 힘들게 연극까지 해야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왜 좋으냐고 답하려다가 관두었다. 어쩌면 이 연극이 힘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수고롭기는 하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이런 연극이 필요할 수도 있었다. 한 번쯤은. 적절한 집을 알아보는 것은 내 몫이었다. 친척도 친구도 부담스러웠으므로 우리 상황에 딱 맞는 공간을 대여해 줄 사람은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앞으로도 마주칠 일이 없는 사람들이어야 했다. 인터넷에서 찾아낸 몇몇 업체들이 홈파티 장소를 대여하고 있었다. 가능한 한 번화가가 아니라 주거지로 홈파티를 가장하는 예쁜 인테리어보다는 평범하고 무난한 가정집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곳으로 골랐다. 이번 주말은 예약이 꽉 차 있었고 다음 주말이 비어 있었다. 문정동에 있는 33평형 빌라였다. 사이트에는 하루라고 되어 있는데 24시간을 말하는 건가요? 24시간 모두를 활용할 자신도 없으면서 나는 그렇게 물었다. 홈파티 판매원은 하루 7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대여 가능 시간은 오후 4시부터 11시까지라고 했다. 하루에 한 팀만 받는다는 것이 그나마 위로가 되었다. 다음 주 토요일로 예약을 했다. 우리는 단 하루 그 집의 주인이 되었다. 남자는 7시쯤 도착하기로 되어 있었다. 토요일에 쉬지 않는 엄마는 휴가를 신청했다. 현관 비밀번호는 우리의 예약 번호였다. 6자리를 누르니 문이 열렸다. 화면에 나온 대로 무난하면서 깔끔한 집이었다. 베란다에는 벤자민 항구루와 크기가 다른 산세베리아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다. 구석에는 런닝머신도 한 대 있었다. 옷장 속에는 흔한 꽃무늬 이불이 몇 채 들어 있었고 화장실 세면대 위에는 반쯤 쓴 치약이 힘없이 누워 있었다. 그 옆에 새로 사온 칫솔 4개를 뜯어 컵에 꽂아두자 감쪽 같았다. 엄마는 주문한 음식들을 냉장고에 넣고 몇 가지 음식은 직접 만들었다. 엄마표 국 끓이는 냄새. 정말 집에 온 것 같았다. 4시 반. 아빠와 언니를 사진관 앞에서 만났다. 이미 이야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가족 사진을 찍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자 엄마도 거들었다. 갑자기 변덕을 부린 두 사람 때문에 시간이 10분쯤 지체되었다. 그러나 이미 우리를 위한 카메라와 의상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오늘 찍은 티가 나지 않도록 옷을 갈아입어야 했다. 촬영용 의상들 중에서 사진관에서 추천해 준 것은 4벌의 청바지와 4벌의 흰 셔츠였다. 대안도 시간도 없어서 우리는 그 옷을 입었다. 아빠와 엄마가 청바지를 입은 모습은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았다. 몇 미터 앞에서 카메라가 우리를 겨누었다. 사진사가 말했다. 아버님 왼쪽으로 고개를 약간만 내려주세요. 아니요, 그쪽 말고 왼쪽이요, 왼쪽. 아니요, 손 말고 고개를요. 귀를 삽으로 파야 돼. 엄마가 말했다. 아빠는 정말 귀를 삽으로 파야 될 사람처럼 아무 소리도 못 들은 듯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다. 그래도 촬영은 진행되었다. 사진사의 요구사항에 따라 아빠와 엄마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고 엄마와 언니는 서로의 등에 기댔으며 언니와 나는 까르르 웃어댔고 언니와 아빠는 나란히 서서 폴짝 뛰어오르기까지 했다. 기차놀이를 하듯 일렬로 서거나 도미노 게임을 하듯 한 방향으로 쓰러지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웃고 있으면서도 어색한 기운을 완벽히 떨치지는 못했다. 이상하게도 그래서 우리 모두 닮아 보였다. 아마도 오랜 시간 한 집에 사는 동안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세제를 쓰고 같은 섬유 유연제를 쓰고 같은 물을 마시면서 표정도 근육도 비슷해진 게 아닐까. 게다가 지금 이 상황이 난감하고 어색한 것까지 똑같아서
모두 같은 표정을 지어버린 게 아닐까. 그 결과 찰칵 사진 속 우리의 모습은 누가 보아도 가족이었다. 사진은 30분 만에 완성되었다. 6시. 사진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벽에 붙은 풍경화를 떼어내고 새로운 액자를 걸었다. 7시 5분 전. 누군가가 계단을 오르는 소리가 들렸다. 연극에 막이 올랐다. 대본은 없었다. 리허설도 없었다. 소품은 진짜 같았고 진짜는 숨겨졌다. 언니는 탁월한 주연이었고 연출가였다. 우리는 그런 언니를 잘 따르는 조연들이었다. 우리가 연극을 하는 사이에 관객은 벽에 붙어 있었다. 언니의 남자가 아니었다. 진짜 관객은 그 남자의 머리통을 지나 우리의 것이 아닌 벽에 붙어 있는, 우리의 것이 아닌 옷을 입고 있는 우리의 사진이었다. 남자는 가족 사진을 보지도 않았다. 볼 틈이 없었을 수도 있고 슬쩍 봤지만 슬쩍 잊었을 수도 있다. 언니 말대로 무난한 가정을 꿈꾸는 남자에게는 가족 사진 정도야 어느 집에나 보통 있기 마련인 텔레비전이나 냉장고처럼 당연했을 수도 있었다. 사진 속 우리의 모습을 관찰한 것은 사진밖에 우리들 뿐이었다. 손님을 포함한 5명의 사람들은 모두 같은 무늬가 새겨진 식기 위에서 같은 규격의 숟가락과 젓가락을 움직였다. 같은 무늬 식기가 우리를 한 가족으로 보이게 했다. 우리는 접시의 꽃무늬를 국기의 문양처럼 인식하며 밥을 먹었다. 즐거웠다. 연극이었으므로 가능했다. 연극이 진행되는 동안 남자는 몰랐을 것이다. 이 화목한 가정이 시한부라는 것을. 우리의 신발장 안에는 각자의 신발이 딱 한 켤레씩만 들어있고 우리의 옷장에는 단지 오늘의 외투만 한 벌씩 걸려 있으며 비상용 우산이나 상비약 따위는 없고 냉장고 안에는 밑반찬이 하나도 없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집의 약도일 뿐 번지수나 우편번호가 아니라는 것을. 이곳으로는 어떤 고지서도 편지도 날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남자는 아마도 몰랐을 것이고 우리도 어쩌면 그 순간에는 잊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놈이 갔구나. 아빠가 말했다. 아빠는 언제부턴가 언니의 남자를 놈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다행히 놈이 떠난 후부터 그 호칭이 시작된 것 같았다. 언니는 연극의 성공에 안심하며 놈의 차를 타고 떠났다. 우리 가족은 놈을 웃는 얼굴로 배웅했다. 아빠는 언니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얼핏 들어보니 언니가 아빠에게 용돈을 드렸다고 했다. 아빠는 언니에게 넉넉한 돈은 아니지만 잘 쓰겠노라고 했다. 이 얘기는 엄마에게 전하지 않기로 했다. 순간적으로 하객 아르바이트가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언니가 우리들의 고용주는 아니지 않은가. 큰애가 지 앞가림을 잘하긴 해. 좀 못돼서 그렇지. 안 그래? 아빠가 말했다. 아빠는 자꾸 말이 많아지고 있었다. 어이, 근데 정말 훌라후프 해? 아빠가 물었다. 놈이 엄마의 외모를 칭찬하자 엄마는 매일 저녁 훌라후프를 돌린다고 대답했던 것이다. 엄마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고 아빠도 딱히 대답을 바라고 한 질문이 아니었던 것 같았다. 사실 아빠가 묻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일 수도 있었다. 엄마는 설거지를 하러 개수대 앞으로 갔다. 설거지나 음식물 쓰레기를 정돈하지 않고 가면 홈파티 보증금에서 10,000원이 더 차감된다고 했다. 그러나 단지 그런 이유 때문에 엄마가 설거지를 하는 건 아니었다. 우리는 딱히 할 일이 없었다. 무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대사가 바닥나버렸다. 주연 배우도 출연자도 모두 떠난 무대 위에서 조연 3명은 아무거나 손에 집히는 소품을 가지고 시간을 버티고 있었다. 엄마는 설거지를, 나는 쓰레기를, 아빠는 남은 술과 음식을 떠맡고 있었던 것이다. 10시였다. 대여한 시간이 1시간쯤 남았지만 그 1시간을 이 집안에서 알뜰하게 쓰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이제 그만 일어서는 것이 좋은지 누구도 쉽게 결정하지 못했다. 엄마는 안방에 들어가 침대 위에 누웠다. 나는 아마도 내 방인 것으로 짐작되는 작은 방에 들어가 책상 의자에 앉아보았다. 가짜 방이 진짜 내 방보다 더 진짜처럼 느껴졌다. 모두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아빠는 술이 남았다는 이유로, 엄마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나는 대여한 시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핑계를 대면서 모두 지금 이 가짜 안에 모여있지 않은가. 우리는 취향이 달랐고 세대도 달랐고 이젠 주소도 달랐다. 화법이나 말투도 달랐다. 그러나 우리에겐 여전히 같은 피가 흐르고 있었다. 이런 유대감은 취향과 공감, 매너 위에 있었다. 아마도 엄마가 밟은 노화의 방식 그대로 나도 늙어갈 것이다. 잔주름과 체형과 표정, 그리고 어쩌면 생각까지 닮아갈지도 모른다. 그렇게 늙어간 내 모습이 저기 저 침대 위에, 또 저기 저 탁자 앞에 있었다. 나는 엄마 옆으로 가서 팔을 베고 누웠다. 엄마, 부르니 엄마가 응 하고 대답했다. 또 한 번 엄마 부르니까 엄마가 응 하고 대답했다.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지금도 알 수가 없다. 우리는 모델하우스 속 밀랍 인형들처럼 멈춰 있었다. 1시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았다. 꾸물거리는 바람에 우리는 불필요하게 청소 요원들과 마주치고 말았다. 집주인이 교체되는 순간이었다. 시계를 보니 11시 10분이 넘었다. 가족 사진을 미리 떼어내 보자기에 싸놓은 것이 다행이었다. 그것은 아빠 손에 들려 있었는데 아빠는 이미 거나하게 취해 있어서 현관으로 나가면서도 비틀거렸다. 내가 그 애물단지를 건네받았다. 아빠가 신발장 안쪽에 넣어두었던 운동화를 꺼내 현관 앞에 쭈그려 앉았다. 아빠는 불필요한 말들을 늘어놓았다. 오늘 우리 큰딸의 신랑감이 다녀갔지 뭡니까? 우리 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이렇게 집도 빌리고 이런 시스템이 참 특이하고 좋네요. 사글세만 있는 줄 알았지 이렇게 시간 단위로 빌리는 곳이 있을 줄이야. 어이쿠. 누군가가 아빠의 운동화 앞 코를 꽉 눌렀다. 내가 아니었으니 엄마였을 테고 머리와 손이 위에 있었으니 보이지 않는 범인은 엄마의 발이었을 게다. 아빠는 어이쿠로 말을 끝내고 한참을 주저앉아 있더니 겨우 일어섰다. 그리고 어느새 거실과 부엌의 기물들을 점검하고 있는 진짜 집주인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했다. 구조가 아주 좋더군요. 작은 애가 있으니까 다음에 또 한 번 빌리겠습니다. 허허허. 아빠만 웃었다. 늘 그렇듯이 엄마는 불쾌한 표정, 나는 딴청, 그리고 타박을 하던 언니는 지금 없었다. 그렇게 연극은 끝났다. 우리는 흩어졌다. 각자 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같은 현관문을 열고 차례로 나왔다. 이제 저 진짜 주인이 잠시 우리의 것이었던 화초에 물을 주고 잠시 우리의 것이었던 소파에 먼지를 털 것이다. 우리의 흔적은 내 손에 들린 쓰레기 봉투 몇 개로 봉해졌다. 누구도 내게서 액자를 건네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공간의 문제가 아니었다. 나는 빌라 모퉁이를 돌면서 쓰레기 봉투가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곳에 이 액자를 내려놓고 와야 하나 머뭇거렸다. 네 아빠 취했으니까 운전대 못 잡게 해라. 그렇게 말하고 엄마는 저만치 터덜터덜 걸어갔다. 어이. 아빠가 엄마를 불렀다. 어이, 타고 가라고. 이 시간에 차도 없다고. 엄마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냥 손을 훌쩍 올려서 흔들었을 뿐이었다. 귀를 삽으로 파야 되겠구만. 아빠는 그렇게 말하고 운전석에 올라탔다. 잠시 후 대리 운전기사가 도착할 예정이었다. 나는 엄마에게 전화할게 라고 말했다. 그리고 큰 액자를 짐칸에 올리고 조수석에 올라탔다. 네 언니 혹시 속도 위반은 아니냐? 뭐 그리 중요하진 않다만. 나는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아빠는 날 쳐다보지 않았으므로 내 몸짓을 읽지 못했을 것이다. 네 엄만 진짜 연애한다냐? 그 나이에? 나는 이번에도 역시 어깨를 으쓱 들어 올렸다. 진위 여부를 가리지 못한 소문들이었다. 돌아보면 우리 사이의 소문이 다 그랬다. 나는 대답 대신 질문을 했다. 아빤 장사 잘 돼? 장사? 너 이따 저거 한 박스 가져와라. 대리운전기사가 도착했다. 금호동을 지나 의정부로 가자는 말에 대리운전기사는 어떻게 이동해야 할지 노선을 그려보는 듯했다. 길은 있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트럭에 흔들리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아빠도 나도 눈을 감고 있었다. 5평 공간으로 돌아와 보니 아빠가 건네준 상자 속에는 고구마가 아니라 감자가 들어있었다. 굵기도 모양도 제각각인 감자들이. 나는 4분의 1이다. 그러나 가끔은 내가 1이라고 착각한다. 어쩌면 착각이 아닐지도 모른다. 이제 나는 이 5평 공간 안에서 요령껏 청소를 하고 요령껏 훌라후프를 돌릴 수도 있으며 요령껏 밥을 지어 먹고 요령껏 쓰레기를 버린다. 가끔 뉴스를 보며 가족들의 안부를 상상하고 가끔은 손으로 가족들의 안부를 묻기도 하며 더욱더 가끔은 목소리를 듣기도 한다. 그리고 그보다 좀 더 자주 다른 것들로 빈자리를 채운다. 미니 홈피의 일촌들과 블로그의 이웃들, 때로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로도 4분의 1을 일처럼 만들 수가 있다. 연극의 소품으로 쓰였던 액자는 확실히 5평 원룸용은 아니었다. 책상 위에 세워두었을 뿐인데 벽 한 면이 다 사진이 되었다. 같은 골격으로, 같은 표정으로, 같은 처지로 나란히 앉아있던 4분의 1들은 4분의 4는 될 수 있었지만 1로 약분되지는 못했다. 1이 되기에는 그새 너무 비대해져 있거나 난해해져 있었다. 마치 모양이 들어맞지 않는 퍼즐처럼, 시간과 싸워 테트리스라도 한 것처럼. 액자는 책상 위에서부터 옷장 위, 침대 옆 벽면까지 옮겨 다녔다. 최종적으로 선택된 곳은 침대 밑이었다. 사진은 구석진 아랫목에서 발화점 이상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가끔 사진이 볼록 솟은 요철처럼 느껴져 잠이 오지 않았다. 그럴 때면 리모컨을 들고 텔레비전의 취침 예약 기능을 눌렀다. 30분 후로 설정을 해두고 누웠다. 텔레비전은 5평의 어둠을 식히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보통 내가 잠들기 전에 텔레비전이 먼저 잠들었다. 순식간에 빛과 소리가 사라졌다. 우리 가족은 내등분되었다. 처음에 그건 그냥 케이크 자르기 같은 거였다. 둥근 케이크를 4개의 숟가락이 두서없이 퍼먹든 칼로 4등분을 해서 한 조각씩 나눠 먹든 케이크 맛은 달라지지 않는다. 단지
다시 합쳐질 수 없을 뿐이다.